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2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적절하게 마감되었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4,100포인트 회복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2천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조 7천억까지 매수하면서 아주 크게 양매수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제 원자력 테마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반도체 테마 위주로 상승이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저점 라인을 높여가는 형태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4200선을 이제 고점으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증시 분위기가 다시 위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24일, 26일이라고 했을 때 이 거래일 전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를 끝내야 됩니다. 근데 올해 배당 기준일은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전으로 봤을 때 12월 26일까지 매수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배당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 이제 배당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다음 주에 배당락이 시작되고 그 배당락 이후에 폐장일까지는 다른 이제 배당 없는 종목들이 다시 힘을 받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을 끝내게 되고 올해 시장은 여기까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말도 분위기 괜찮고요. 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특히 금융 투자 위주로 아주 많은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투자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1조 2천억 매수를 했는데요. 그동안 매도를 하던 수급을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진행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는 27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66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1.5%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93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 940포인트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점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추세를 위로 향해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900포인트를 이제 사주를 하고 1000포인트 근처까지 주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모습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 다우, 그 다음에 니케이 모두 다 올라갔고요. 상해 종합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AI 버블이 끝나고 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듯 하고요. AI에 대한 투자 기대감으로 증시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인데요. 1480.7원입니다. 0%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서서히 환율이 위로 들리고 있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을 방어를 할 건데요. 아직까지는 뭔가 방어에 대한 급락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이제 밴드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지수 선물을 보면 선물 지표는 지금 0.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4,40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각각 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모든 자산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채권금리는 4.17%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달 수준에서는 좀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서서히 전체적인 추세는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향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금리가 계속 높게 형성이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근데도 이제 일본의 그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7%까지. 그래서 단숨에 지금 2%대를 돌파를 했고요. 기준금리와의 시장금리가 갭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번에 0.25를 올리긴 했지만 또 그만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의 이 기준금리를 넘어서 이제 시장금리가 계속 저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지 계속 올라가는지 체크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은 1.1% 상승해서 9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78,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받고는 계속 줄곧 좀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거래량 붙으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별 거래는 64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큰 변화 없었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49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금융 투자가 대부분이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3만 5천 주 매도하면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투자주의가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투자주의가 없이 시장이 열릴 텐데,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경고에 대한 이 지정 여부는 투자주의가 사라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22일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이 조건이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1월 7일까지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그 1월 7일까지는 이 조건이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12월 5일과 12월 19일에 대한 종가가 84,400원이기 때문에 사실 84,400원보다 높을 경우에는 1번, 2번이 모두 해당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경고가 바로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3번 조건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 조건은 이 2일 전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경우에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1, 2, 3번 모두 조건이 해당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1월 7일까지 그런 일이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급등을 해서 40% 가까이 급등해서 올라가면 뭐 벌써 이제 2, 3만 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사실 또 고가를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뭐 그때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어도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이 그만큼 지금 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은 2.5% 정도 올라서 71,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 점점 높이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고요. 21선 타면서 다시 N자로 올리는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전보다 좀 줄긴 했는데요. 확실히 힘있게 올라가던 그 거래량이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건설은 2026년에 본격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1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1만 주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고요. 금융투자 11만 9천 주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전기술은 3,200원 올라서 3.5% 올랐고요. 바닥라인 근처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3,000원.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주가를 흔드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또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거고 주기적으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움직임 계속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SNT에너지는 750원 올라서 1.9%까지 올랐고요. 39,600원입니다. 그래서 쌍바닥 라인 근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61선과 이제 점점 갭을 메우면서 바닥 라인을 횡보시키고 있습니다. SNT에너지는 SMR에 대한 이슈로 한번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SMR 이슈가 다시 등장을 할 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이 가스터빈 관련된, 특히 LNG 관련된 그런 이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4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조금 했지만 크게 뭐 많은 물량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BHI는 500원 정도 올랐고요. 55,400원. 그래서 비슷한 구간에서 주가 또 형성되고 있고, 두 번 이제 피크를 찍고는 아직 추가로 상승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라인 유지해주고 있고, 이미 고점을 넘어선 상태라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4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꾸준히 이탈을 하지만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큰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 이후에도 또 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환 밴드는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바닥 라인에서 반등을 해서 일정 구간까지 또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SNT에너지처럼 적절한 라인에서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슈가 좀 들어왔을 때 상환 밴드도 올라갈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차분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6,000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7,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태웅입니다. 태웅은 0.5% 정도 올랐고요. 27,8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에서 서서히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21선 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61선을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림적으로는 이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이 급등이 이제 곧 나올 것인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이 한번 지정이 되었었고, 태용 같은 경우도 12월 30일까지 그 투자 경고에 대한 조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제 1번은 이미 지금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고 2번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을 때 해당될 수 있고요. 3번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가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일수가 4일 이상일 경우 요게 또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이제 해당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급등을 할 경우 투자 경고 종목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은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9,600주, 기관 투자자 2,200주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지는 420원 하락했고요. 2.2%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우진도 이제 21선 지켜주면서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조금 더 내린 느낌이 있지만 확실히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진도 이 SMR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5만 주까지 매수를 했고, 최근에 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도 다시 수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진 계속 주시해 볼만 합니다. 그 다음 보성 파워텍이 5.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라인에서 또 반등이 있었고요. 계속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구간이 급등 구간이 될 수 있고요.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40만 주까지 거래 있었고요. 130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도 약하게 반등이 있었고요. 1.5%. 그래서 3,8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38만 주, 42만 주. 뭐 계속 이렇게 매수가 있고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넘어가고 준비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주로 리뷰를 해왔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로 다루다가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에 여러 가지 기자재 기업들, 건설 기업들을 같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지만 분명히 이제 재무적이나 그런 수치를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종목에 뭔가 올인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그 관련된 테마에 엮인 종목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종목들은 분명히 이 재무적으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제가 한동안 이 공매도 잔고를 리뷰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치가 꽤 쌓인 것 같고요. 이 공매도 잔고를 한번 같이 본다면 상당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최근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해서 11월 초부터 해서 한 12일부터 해서 공매도 잔고가 갑자기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아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쭉쭉 지금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40만 주 가까이 잔고가 늘어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 공매도 거래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이제 어디까지 늘어나는지가 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높은 만큼 400만 주는 옛날보다 적긴 하지만 사실 공매도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만원, 2만원 할 때 수준에서 지금 거의 뭐 1200만 주, 1500만 주 수준의 지금 공매도 거래 잔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11월부터 했을 때 저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11월 초부터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추이가 딱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과 이 급등 이후에 급락을 했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격도 마찬가지 한 79,000원 수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내려야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주가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따라서 공매도를 미리미리 쌓아두는 것인지 그거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렇게 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좀 눈에 띄게 보이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부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재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특히 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도 3분기 이제 이 실적을 봤을 때 단기 차입금이 지금 2조 2천억 가까이 지급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채도 한 2천억, 2,700억, 그 다음에 부채 중에 또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도 1조 2천억 정도. 그래서 다 해가지고 한 3, 4조 정도가 이렇게 차입금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최근 대비해서 차입금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산 매각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투자금도 확보를 하고 잘 방어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서야 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은데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회수하는 그 상황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마켓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제가 같이 주시를 하고 있으니 같이 계속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체 이제 산업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술력이 좋습니다. 원자력 테마로 뜨긴 했지만 최근에는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스터빈 다음으로는 이제는 항공 엔진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터빈을 돌리는 것과 항공 엔진에도 마찬가지 터빈이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이 뿌리를 둔 기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항공 엔진은 터빈과 구조가 유사하고 냉각 코팅 등도 기술력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이 항공 터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등과 이제 협업을 해서 계속 무인기 엔진, 뭐 그런 소형 무인기용 엔진 이런 개발에 들어가서 계속 기술력을 인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주된 이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원전 사업과 가스터빈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원자력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의 이행 현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기가와트 원전 4배를 2050년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성과를 나열을 했고요. 12월에는 SMR 도입화를 위해서 TVA 홀텍사에다가 8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요. 11월에는 펜실베니아주의 TMI 원전 재가동 가속화를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확정했고요. 9월에는 이렇게 핵연료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핵연료 라인 시범 프로그램 대상 4곳을 선정을 했고요. 8월에는 이렇게 연료 수요 충족을 위해서 기업 3곳에 공급 조건부 확약 체결을 했고요. 이렇게 줄줄이 그 관련 계약과 그 다음에 성과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원자력 행정명령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내년에도 그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 2030년까지 여러 이 대형 원전들이 착공이 시작되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마누가 프로젝트가 지금 잠잠한데요. 2026년에는 그 프로젝트가 확실히 언급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주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로는 스웨덴의 SMR 스타트업 블리칼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로도 점점 이제 SMR에 대한 확대를 노리고 있고요.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서 공동 기술 개발 협약을 또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의 그런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다른 SMR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술력을 또 공동 개발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SMR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태국도 이제 우리나라의 SMR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수원과 두산에 이렇게 SMR 수소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GAT 부총재가 한수원 중앙연구원과 두산퓨얼스의 수소연료전지를 방문해서 SMR과 수소를 태국과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저렇게 이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이번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를 주목하고 있고, 이 아단이라는 인도의 대기업 대기업 그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허브로 부상을 했고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는 100기가와트 규모의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인도가 원자력 발전에 민간 투자도 유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다니 그룹이 그것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이 315조를 투자해서 2047년까지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인도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다른 국가들도 다 동일하게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대형 지진에 대한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투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을 투입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을 또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일본에서도 계속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 30일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하게 되고요.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지금 찬반 측이 모두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뭐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후부 장관도 이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부.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못 갈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연성을 높여서 궁합을 맞춰야 되고 SMR은 중요한 에너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SMR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대형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경제성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를 잘 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차세대 SMR은 당연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추세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게 움직이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 투자 경고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주는 배당 기준일이 이제 26일이라서 그 전까지 배당 금액에 대한 부분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고배당주들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폐장일이 있고요. 이제 1월 1일 이후에 시장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시를 하면서 일단은 올해는 그냥 가볍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2026년에 있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런 마누가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자체의 또 타국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충분히 이 기업들은 다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공매도 잔고가 같이 늘어나고 있고 재무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이제 재무가 괜찮은 기업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꼭 두산 에너빌리티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이 관련 기자재 기업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